총선까지 이제 5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은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공천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기는 공천을 강조해왔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제가 우리나라에는 정당의 대표 중 가장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섭게도 들리는 건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취재한 결과 지금 단수 공천자들이 일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수 공천자들에게 확정이 되면 전화를 일일이 건다고 합니다. 격려 전화. 이길 수 있고 꼭 이겨야 하니까 승리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격려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놀라고 또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받으면 힘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과거에 한 달 전에는 한동훈 현상은 있었지만 한동훈 효과는 없었다고 봤는데 이제는 한동훈 효과가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른바 좀 그 정치적 프로파일링을 지역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당의 컨셉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공천관리위원회가 데이터로 엄격하게 심사한 다음 단수 공천부터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당의 그 공천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여기에 사람을 바꾸는 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 이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한동훈식의 이기는 공천, 그다음에 명분이 있는 공천, 그다음에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이 컨셉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거는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영 사무총장 경선이죠. 비서실장 김영동 아직까지 단수 공천 발표 안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빚진 사람도 없고 내가 챙겨줄 사람도 따로 없어. 내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아직 아무런 그 결과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잡음이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여러 공천자들도 상당히 지금 긴장감 속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도 자당 소속의 후보자들이나 의원들은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누군가에게 예비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는 좀 성격이 다른 모양입니다. 자,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이 꼴찌 나왔습니다 이러었어요. 형님 10% 이렇게 나왔다 얘기해서 현지 사정하고는 전혀 다른 수치다. 홍치훈 부의장.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번호 뜨면 전화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야죠. 네, 받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타 정당의 대표지만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문학진 전 의원의 전화는 사실 두 분이 문학진 전 의원은 2017년부터 친명으로 알려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저는 당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문학진 전 의원이 저렇게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했는가라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전화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 역시 많죠. 왜냐면은 또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임종석 전 실장 물론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럴 때 사실 전화가 아니다, 전화한 적 없다라는 기사가 아니라 아니다, 통화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바로 해결될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리지 못했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두 부류에게 지금 당내에 있는 두 부류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등의 좀 그 중심추에 있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통화를 해서 뭔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 당내에서 좀 분란을 조장했던 선을 넘는 발언을 했던 분들에게 뭔가 다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언 자제 해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저 당에 이런 좀 단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면은 그런 분란의 단어, 배제의 단어, 혐오의 단어가 당내에서 더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 저는 아까 우리 송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그런 당내 이 통합을 위한 작업들을 지금이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언론에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의 전화와
한동훈의 전화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공천자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자도 있고요, 경선 지역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명단은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인데 부산에서 5명, 대구에서 2명, 울산에서 1명이 단수 공천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구가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2명만, 윤재혁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 2사람만 단수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역구를 어떻게 누구로 채우는가가 아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은 공천 작업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은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죠. 서울로 옮기면서 비어있는 그 지역에 주진우 전 법률 비서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제 이게 용산발 공천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설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거 말고 지금 보면 용산에서 내려왔다, 용산 출신이라고 하면 의정부갑의 전희경 네. 전 비서관도 있고요, 또 주진우 비서관 정도 있고, 또 오늘 발표된 서울의 또 험지로 꼽히는 중랑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도 있습니다. 이 3명 정도만 있고요. 뭐 그동안 뭐 검사 공천 내려갈 것이다, 뭐 용산발 공천 30명, 40명, 50명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3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단수 공천만으로 보면 아마 저는 충분히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신 공천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을 비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승환 행정관은 뭐 저도 같이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예. 험지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험지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상대방이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인데 거기 3선을 하고 있고 쉽지는 않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꾸준히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저는 꼭 용산발, 꼭 윤신공천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주진우 뭐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말 뭐 부산에서 정말 꽂으면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깃발을 꽂으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양지죠. 양지 중에 양지인 곳인데 저는 그곳에 또 경선 없이 했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데 다 경선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핵심 참모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좀 경선 지역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이 티끌만한 윤심 공천에 대한 논란조차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금 많이 비어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천을 발표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는 BK 또 TK는 좀 숙제를 좀 뒤로 밀어둔 듯한 그런 공천의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공천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고차방정식이다. 어디를 누굴 빼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어떻게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10명이 좀 난상 토론을 좀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수 경선된 데 빼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수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경쟁력이 없는 쪽으로, 후보가 없는 쪽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얼굴이 이제 지금 고민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어제도 사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의 어디 다른 데로 보내는 건 너무 늦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나머지 이렇게 있는 곳들이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를 만약에 잘라내면 그분이 반발하게 되고 컷오프가 되고 또 그 사람이 혹시라도 3당에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일단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매끄럽게 잘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서병수 전 부산시장, 예. 김태호 전 경남지사, 또 조혜진 의원 이런 영남권 중진 세 분이 낙동강 벨트로 재배치되는 걸 수용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수용을 할 때는요. 결국에는 당이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PK에서 PK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PK에서도 험지가 있고 양지가 있다면 거기서 이동은 가능한데 지금
TK나 대구는 대부분 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이동해서 이렇게 말을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평소에 영남권 물갈이를 어느 정도 폭으로 했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2020년 총선 때도요.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시절이죠. 당시는 TK에서 60%, PK에서 53%를 현역 교체를 했습니다.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매 총선 때마다 그 영남 지역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현역을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이 어떤 지역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렵고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기회를 못 받는 것과 그래도 수도권에서 도전해서 한석을 가져오는 것에 그 배팅을 하는 것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 어느 것인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예. 자, 현재 제가 지도 대신에 그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25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지금 단수 공천자는 아까 대구에 2명과 다른 지역에 2명에서 총 4명이고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10곳이고요. 아직 미정이 11명입니다. 자, 이 11명의 공천 말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공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